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의 시험본 물류 2급 기출문제 필기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한참 만에 올라가는데 현재 교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한 3, 4월, 5, 6월쯤에는 물류 생산 인사 교재를 좀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 때 나왔던 노하우들이라든가 푸는 방법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좀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 출간이 되면 그 출간된 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약 강의가 앞에 올라갔잖아요. 요약 강의 대신에 출간된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릴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사례를 보고 판단했을 때 주식회사 생산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의 규범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보기를. 주식회사 생산은 고객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고객 불만이 제기되었다. 생산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고객이 동의 없이 구매 이력, SNS 활동,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정보 맞춤형 광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체가 지금 그죠? 고객 동의 없이 구매 이력, SNS 위치 정보, 수집 분석 정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건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권리를 침해했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 쪽에 보시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기계학습이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화하는 알고리즘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두 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문제의 범주에 속하며 데이터 대표적인 방법에는 분류 모형과 클러스터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분류 모형과 클러스터링 여기서 2번 지문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류 모형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지도학습이죠. 2번은 틀렸다. 강화학습은 선택 가능한 행동들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플레이어 형성, 로봇 학습, 알고리즘, 공급망 최적화 등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죠. 강화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 가능한 행동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강화학습이죠.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처리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그리고 모델링 및 훈련, 평가, 배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여기서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왜 틀렸냐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은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해서 분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1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상용화 ERP 시스템 구축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나왔던 문제죠. 자,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ERP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력 보유가 뭐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RP를 직접 개발할 인력 보유는 필수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정의를 가서 보시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번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가중이동평균법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지금처럼 원래 단순이동평균법과 이동평균법에는 가중이동평균법이 있다는 거죠. 단순이동평균법이 그 모든 예측치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거라면 지금처럼 가중이동평균법은 예측치를 이렇게 따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1, 0.2, 0.3, 0.4로 가장 최근의 값을 높게 예전의 값을 가장 낮게 가중치를 주면서 반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0.1, 0.2, 0.3, 0.4를 주고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40개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간만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꼭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 뭐 여러 개가 있죠. 손익분기점 매출은 X는 우선 매출량을 구해볼까요? 고정비 나누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단가에서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빼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고정비는 얼마예요? 400만 원 나누기 700원에서 500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400만 원 나누기 2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개 나와요? 2만 개 나오죠. 2만 개가 나오면 여기다 단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단가 700원. 그러면 1,4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 거래처 및 고객별로 판매를 할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만 짝 지어놓은 것은 자, 우리 거래처 및 고객별 할당은 목표 점유율 예를 들면 그죠? 목표 점유율 더하기 실적 영향 더하기 고객별 과거 판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환경 지표로 거시적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별 할당 지표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잠재력 지수는 잠재력 추정인 유의하지만 실제 배분 기준은 과거 실적 판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적합하겠죠. 얘도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주 점유율, 판매 실적 경향, 고객별 판매액 얘가 답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원가가 산 방식으로 물품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기 제시된 자료만을 참고하면 소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라고 보죠. 생산자 가격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여기서 소매 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차근차근 계산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조원가는 얼마로 나왔죠? 제조원가 5,000원이래요. 제조원가가 5,000원이고요. 5,000원 더하기 자, 생산자 영업비 있나요? 그렇죠. 생산자 영업비가 있습니다. 1,000원. 그 다음에 그래서 생산자 이익도 나왔죠. 400원. 그럼 얘가 생산자 가격이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가 6,400원. 6,400원이 되고요. 자, 생산자 가격을 도매자가 사갈 때는 도매 매입 원가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도매 가격은 생산자 가격 6,400원 더하기 도매업자의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가 들어가죠. 영업비 바로 쓸까요? 그냥 도매업자 영업비 바로 써보겠습니다. 영업비가 지금 800원인가요? 그렇죠. 800원 더하기 마찬가지 이익 400원입니다. 그럼 7,600원이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 도매 가격이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매 가격에서는 소매 매입 원가가 되죠. 그러면 또 내려가서 7,600원이 됩니다. 더하기 소매업자의 영업비 있죠. 소매업자의 영업비가 얼마입니까? 1,200원. 자, 1,2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소매 가격이 20%래요. 소매 매입 원가의 소매업자 이익이 소매 가격이 20%인데 소매 가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해 보면은 8,800원이잖아요. 그 8,800원에다가 한마디로 8,800원에다가 더하기 소매 매입 원가의 소매 가격의 2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소매 가격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이잖아. 1. 1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0.2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매 가격의 0.8인 부분이 그쵸? 0.8 소매 가격이 8,800원이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8,800원을 0.8로 나눠주면 그렇죠. 소매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11,000원입니다.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 8번 문제 상당히 괜찮고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쭉 내려가서 유도해서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9번 문제입니다. 가격이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의 탄력성을 한번 보시면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의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좀 크고요. 사치품보다 작고요. 그 사치품 가격 탄력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느냐를 절대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가격 변화가 좀 적은 거고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변화가 좀 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의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낮다, 비탄력적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 걸 절대치로 나타낸 것이다. 괜찮죠? 가격 탄력성이란 1보다 큰 상품은 탄력적이라 하고 작은 거는 비탄력적이라 한다. 괜찮네요. 4개 다 괜찮습니다. 답은 4번. 10번입니다. 주식회사의 생산성은 거래처인 A사로부터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받으러 옴을 회수를 하였다. 보기에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잔액 200만 원에 대해서 최대 어음 기간을 산출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음 기간에 대한 공식이 있었죠. 공식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각 받을 어음 금액 곱하기 기간 나누기 매출 총액입니다. 하면 기간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지금 600만 원은 3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은 90일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얼마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지금 200만 원 하고 나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자, 여신기간이 50일이래요. 50일을 주었어요. 먼저 200만 원을 X로 놨을 때 요걸 곱했을 때 1000만 원이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천은 풀어주시면 얼마가 돼요? 쭉쭉쭉쭉 풀어주면 그렇죠. 70일. X는 70일이 되겠다.
계산해서 각각을 갖다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이 문제도 괜찮네요. 요번에 계산 문제가 좀 2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급망 운영 전략의 유형을 효율적 공급망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효율적 공급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짝지어놓은 것 중 가장 옳은 것 됐습니다. 자, 효율적 공급망 전략부터 보면은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게 효율적 공급망 전략. 그래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고요. 비용을 낮추려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품질, 가격이나 불용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좀 잘하고자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보는 거죠. 자, 신속하게 대응하는 운송을 선호한다. 얘는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소거형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들어간 걸 지워버려요. 그러면 우선 답은 3, 4번에서 나와야 되겠죠. 비용과 품질에 근거하여 공급자를 선정한다. 이게 효율적이 맞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얘 대응적이죠. 그죠? 자, 그럼 답 나왔어요. 답은 뭡니까? 그렇죠. 4번이죠. 리을도 볼까요? 높은 가동률. 얘도 대응적이 얘 지금 보면 효율적이죠. 효율적. 쓰면서 해야 되겠네요.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효율적이네요. 효율적. 그러면 효율적이 3개.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재고 관리의 비용 중에서 부족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만 묶인 것을 했습니다. 부족 비용은 사후 비용이죠. 그리고 결품 기회 비용이라 했습니다. 지금 팔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아서 재고가 없어서 생기는 손실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부터 하고 들어가면 납기 지연이라든가 판매 기회 상실이라든가 신용 하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운송 및 검사 비용은 아닙니다. 주문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주문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급 및 보관 비용은 유지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기억 니은은 아니에요. 납기 지연, 판매 기회 상실, 신용처에 대한 거래 하락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13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곡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가에 따라 재고 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곡물 가격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고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분기 동안의 곡물 구매 내역은 보기와 같다. 5월 말까지 생산은 총 100톤, 1000톤의 곡물을 출고한 바 있다. 주식회사 생산은 5월 24일에 구매한 재고부터는 우선 재고를 출고하는 기준에 따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24일에 구매한 재고부터 우선 출고한대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구입한 재고부터 먼저 출고한다는 얘기죠. 그때의 재고자산 평가는 뭐냐? 후입 선출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개발법은 재고자산 품목 하나하나 개별적인 원가를 따지겠다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전체 기간 동안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단가, 평가액을 구하고 그 출고되는 매출원가를 갖다가 그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단가로.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지금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갖는 운송 경로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권역별, 품목별 아마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과 권역별, 품목별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집계해서 고객차별로 공동 운송하는 건 우리가
복수라고 했고요. 그죠? 여기선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역별, 품목별로 했기 때문에. 그럼 권역별, 품목별로 나온 건 뭐냐? 다단계죠. 다단계. 답은 3번입니다. 자, 배송 거점은 신속하게 고객에게 바로 가는 걸 배송 거점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고객 근처에 있는 거죠. 고객차별로 물거점 운영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근처에서 하는 겁니다. 직송은 발송 하주가 직접 보내서 도착지까지 바로 가는 걸 얘기한다. 직송은 생산지에서 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배송은 고객처 바로 옆에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15번입니다. 운송의 화물 이력 추적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운송 화물의 이력 추적 관리는 물류 흐름 전반에 걸쳐 화물의 위치, 상태,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에 대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납기, 즉 위치, 상태, 이동 경로 실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납기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고객 서비스 수준,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고객에게 제 시간에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죠? 고객 문의에 대한 가시성, 그 다음에 대응성 괜찮네요. 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보관 용량은 뭐 창고에 대한 내용이죠. 면적에 대한 내용, 렉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납기 개선하고는 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운송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렇죠. 경로, 시간, 정체 데이터, 교통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운송비는 좋아진다. 다음은 3번. 1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량적인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엔게이 시계열 자료로부터 단순 평균을 구하고 이 값을 시계열의 예측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계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단순 평균을 구한다고 여기서 써놨어요. 그죠? N개를 평균을 내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함되는 데이터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아까 위에서 가중이동 평균법하고 단순이동 평균법 할 때 그 개월수를 갖다 그냥 공통적으로 N으로 나눠서 똑같은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동평균법이라는 얘기죠. 시장조사법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측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죠.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델파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정성적인 기법이 되겠죠. 시뮬레이션 모형은 모형 실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수요 예측의 조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시연하는 거죠. 얘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다. 17번. 주식회사 생산은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았다. 주식회사 생산의 성능, 가격, 설치 조건, AS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업체들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상호 조건을 조율한 끝에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당사자들 간에 지금 협상을 진행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협상을 진행했다는 건 서로 간에 계약 조건을 갖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섭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 했냐? 나 이거 더 받고 싶어. 난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좋겠어. 그래서 조율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섭 가격이 가장 해당이 되겠다. 협상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가격 같은 경우는 업계의 특수성이나 지역성으로 인해서 업계 그 자연적으로 일정한 범위, 즉 상승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자동차 가격 개정을 얘기했었고요. 틀린 지문. 정가라는 건 도서정가제 기억하시죠? 서적, 맥주, 약, 화장품과 같이 전국적으로 시장성을 가지고 가격이 같은 거, 정가 가격. 협정은 다수의 판매자가 협의해서, 예를 들면 교통비, 이발료, 목욕료처럼 협의해서 가격을 갖다가 정하는 거. 자, 18번입니다. 18번 현금 할인 방식 중에 특임기간 현금 할인 방식으로 표시되는,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뭘로만 바꾸면 돼? 하이픈. 이걸로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기간은 며칠? 그렇죠. 35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할인 방식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 할인율로 35일 동안 할인해 주겠다. 19번. 직접 노무비가 직접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제조 간접비가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경우에, 자, 제조 원가 볼까요?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제조 간접비는 지금 뭐라 했어요? 제조 간접비가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한대요. 근데 제조 원가가 5,000원이래. 그럼 얘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1,500원이죠. 1,500원이에요. 그러면 직접 원가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3,500원이라는 뜻이죠. 왜? 얘가 5,000원이니까. 자,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원가하고 3,500원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의 몇 퍼센트? 그렇죠. 40%가 3,500원의 40%가 노무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400원이 되겠죠. 너무 괜찮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거꾸로 유도해서 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헷갈리거나 아니면 틀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문제 유형이, 지금 계산 문제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 문제 나온 유형이 다 똑같아요. 지금 옛날처럼 결과치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뭐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 왜냐면 여러분들 2026년도 1회를 풀어보면 2026년도에 출제될 방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산 문제에 좀 더 집중을 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주식회사 생산의 구매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던 중에 주식회사 생산성은 향후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량의 석유 원재료를 미리 확보했다. 당시 실제로 유가는 2개월 뒤에 급등하였고 생산은 시세보다 더 저렴한 단가로 안정적인 원가를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뭐예요? 그렇죠. 가격이 낮을 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미리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투기죠. 투기 구매에 해당이 되겠다. 자, 지금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문제의 방향성,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초점을 두고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급 문제 계산 문제인데도 1급 수준의 계산 문제 수준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비슷비슷하게 이전 차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이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우선은 인사부터 출간이 될 것 같고요. 인사, 그 다음에 물류, 생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강의를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기출문제 강의는 계속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책 출간되고 나면 책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교재문 그 기출문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기출문제 지금 정리된 이 백 버전 있죠, 화이트 버전을 거기 자료실을 통해서 제공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출문제 풀이 계속 봐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급 필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실기 강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